노동신문이 확 볼 게 없어요.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배트사 답사했다. 나만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은 저런 걸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뱀띠해라고 그러죠. 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깨끗한 동물이 뱀입니다. 뱀의 좋은 점만 잘 따셔서 건강하고 번영하고 번창하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을 있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 사태는 12월 3일 발령이 됐고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땐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이상하리 많지 절제된, 정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4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그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다음날 아침 조간에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5일날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1일날 신문을 보시면 노동신문 6면이 나와요. 6면.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볼 거 없어요. 다 헛소리인데 그 6면에 대한민국 소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면이 국제면이거든요. 김정은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월 15일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이국관계, 다른 나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6면에 실습니다. 국제면을. 보통 평상시 추세라면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나만 대한민국 얘기 싫어요. 과거에는 남조선, 조선반도니까 북한말로. 그다음에 남반부. 남조선은 조선반도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남반부는 지들이 공화국이니까 공화국 남반부라고 표현해서 하나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헤어질 거야 라고 헤어질 결심한 뒤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김정은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괴뢰, 한국 괴뢰,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대한민국 소식을 싣다가 11월부터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대한민국 소식을, 대한민국 괴뢰 대한민국 이렇게 실어요. 역적 패당 뭐 인성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2월 1일, 2일, 3일, 4일 모두 지금 6면에 우리 소식이 실려 있죠. 특히 오른쪽 위에 있는 12월 2일자 사진이 무려 7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 전체 6면 지면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4분의 3가량을 할애해서 썼거든요. 자, 그럼 1일, 2일, 3일, 4일 계속 욕했죠. 10일은 거의 매일. 그러면 4일날 탄핵 국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5일날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5일부터 10일까지 신문이거든요. 5일 신문, 10일 신문. 5일날에 당연히 남조선 대한민국 탄핵 비상계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에 뭐라고 써 있어. 5일. 민족의 억센 기상을 또다시 펼쳤다. 그냥 북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나가서 경기대에 나갔다, 뭐 이거예요. 5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단 한 차례 소식 보도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계엄 사태 이전에는 매일 욕하더니 막상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탄핵 탄자도 안 나와요. 10일까지. 기이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모든 언론이. 자, 그럼 처음에 언제 보도를 하느냐? 일주일 지난 11일 날 보도합니다. 자, 노동신문 11일자 볼까요? 거의 4분의 3이죠. 지금 신문이 6면에 4분의 3을 할애했고 여기 있는 사진을 씌워보면 21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 내란 어쩌고 뭐 수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죠, 지금. 국회 앞에. 자,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일 날 오니까 가운데 색칠해놓은 부분 보이죠? 괴뢰 한국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렇게. 사진이 없죠, 일단. 그 다음에 보도의 분량이 확 줄었죠. 이 다음부터 또 보도를 안 해요. 자, 12월 13일 날 없죠, 여기. 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14일 날 사회주의 제도가 꽃 피운 아름다운 이야기. 15일 날 제국주의는 추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가 없어요. 언제 보도하느냐? 바로 16일 날 보도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뭐죠? 아주 짧게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이렇게 짧게 끝나요. 사진도 없죠. 자, 16일 날부터 또 보도가 사라져요. 언제까지? 1월 2일까지 보도가 없어요. 그럼 또 17, 18, 19, 20부터 쭉 31일, 1일까지 거의 2주가 넘죠. 또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3일부터 27일 날까지가 노동당 전원회의라거든요.
당 대회를 북한은 지금까지 8번밖에 안 했어요. 노동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당대회라고 그래요. 8차 당대회가 21년 1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당대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있어요. 합치면 한 250명 돼요.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부 위원들이 모여서 또 확대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2번 해요. 요즘은 연말에 합니다. 요걸 했어요. 오히려 김정은도 참석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얘네들이 올해 무슨 성과가 있구나, 내년에 대남 정책, 대미 정책, 대외 정책, 국내 정책 어떻게 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5일 동안 했고, 이게 노동신문이 29일자 보도문이거든요. 보도 글자가 몇 자인 줄 아세요? 13,268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보도문이 13,268자 방대하거든요. 자, 그럼 남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기지로 전락되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4글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의 전체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탄핵 국면에. 자, 마지막으로 1월 3일자, 이게 지금 이제 신사임당 이게 녹화 촬영하는 날 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동시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느냐? 괴뢰 한국에서 사상 초의 연속 탄핵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고잘 아주 길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발령은 3일날 밤에, 그리고 국회의제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졌죠. 3일, 4일날. 그러면 1월 3일까지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지면이 탄핵, 비상계엄, 뭐 내란, 뭐 무슨 아니다, 기다, 뭐 도배를 했죠. 북한은 딱 4번 보도한 거예요. 11일날, 12일날, 16일날, 1월 3일 현재 아침.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하다가 매일 하다가 부인들이 탄핵 매일매일 탄핵 시위는 보도하다가 갑자기 탄핵 국면에 접어드니까 한 달 동안 딱 4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작잖아요. 전 과거에는 어떤 날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적 있죠.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4시간 만에 보도했어요. 신속 보도로. 그런데 탄핵 인용은 북한 주민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도해서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했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도 이틀 후에 보도했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박근혜, 노무현 정권보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더 미워하죠. 근데도 보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뭐라 그랬죠?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김정은은 가만히 있다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밈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여기저기. 뭐라고 나?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 봐. 북한이 연루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남한의 이 비상계엄 사태에 부인들을 연루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최근 탄핵 국면 이후에, 비상계엄 국면 이후에 쓰레기 풍선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거의 매일 거렸잖아요. 지겹게 안 보냈어요. 김여정 틈만 나면 나와서 아주 쌍수를 뱉어냈죠. 무슨 뭐 담화 하나도 없잖아요. 대남 비난 어쩌고 없어요. 보도도 없어요. 딱 몸을 받을까 엎드리는 거죠. 난 관계없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야? 지금 이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왜 날 끌어들여?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 정국에 연루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겠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직 확인은 안 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느니, 뭐 NLL에서 어떻게 했다느니, 뭐 전단을 보냈다느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확인은 안 된 설이에요.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설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충돌하려고 했다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력 충돌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예상외로.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연평 1차회전, 2차회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포격도발, 이때 북한이 우리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도발은 먼저 했지만 똑같이 응사를 하면 우리가 더 적게 응사를 해도 북한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실제 NL 군사분계선에서의 무력 충돌 시에 북한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발생해요. 현대전쟁은 돈이에요. 돈이 전쟁하는 게.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이 많아서요. 북한 돈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력 10위, 북한은 거기 180위권, 우리 국방력 5위권, 저네들 그냥 36위권이거든요. 핵무기 있잖아. 핵무기 못 쓰잖아요. 아무 때나 써요? 못 쓰지. 그 푸틴도 저렇게 코피 터지는데 못 쓰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무력 충돌을 아주 두려워해요. 맨날 도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오히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상당한 포비아,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또 하나, 지금 북한군이 11,000명 이상이 내외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있는 병력이 갔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2만 개 분량 152mm 포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여만 발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럼 지네 쓸 게 있어요 지금? 없죠. 두렵죠. 이래서 뭐 맨날 뭐 한 다음에 그 방어 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현대 전쟁은 6.25처럼 그렇게 기습이 안 돼요. 전쟁량이 몇 달 전에 우리가 알아요. 물자가 이동하고 통신량이 증가하고 병력이 오가고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루되기 싫고 무력 충돌이 두렵고 우발적인 다 또 있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북한이 신나서 자 남한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보도를 한대요. 야 큰일 났다, 전화 혼란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통령이 임기가 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인데. 아니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대통령을 끌어내요? 우리 수령 동지는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해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지도자가 쫓겨내려간다고?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시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 저런 게 있어? 우리는 아닌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신문이 확 볼 게 없어요. 나와도 진짜 맨날 그 김일성, 김정일이 뭐 했다, 뭐 무슨 어느 기업소에서 뭐 생산량이 초과됐다, 모범 단위에서 헌신을 했다, 백선 답사했다. 남한 사진이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면 뭘 보느냐,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저렇구나, 청바지가 저런 거구나, 신발을 저런 거 신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보여줬는데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대한민국 발전 영향 차단. 요게 또 있고,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에 차질이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전환한 것도,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것도 뭐예요? 다 윤석열 정권이 역적 패당이다, 지들 말로 그랬거든요. 천하의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난 니들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엄 탄핵 국면 전에 매일 윤석열 대통령 욕했다고 그랬죠.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욕해야 되는데 욕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타겟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탄핵 전국 연루 회피,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정치적 자유영향 차단, 남한의 발전상 차단, 그 다음에 적대적 공정관계 전략의 차질,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 대한 보도를 갑자기 기획에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던 김정은이 계엄 사태 이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계엄령 이후에 행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북한군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북한군의 실태를 말씀 일부 드렸지만, 그럼 북한군이 과연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느냐, 도발할 수가 있느냐 보면, 자 제가 이제 여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속으로 보는 인민군 이렇게 써 있죠. 김정은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도발하잖아요. 뭐 맨날 무기 쌓아놓고 뭐 몇십 발 동시에 쏘고 막 겁주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는 인민군, 속으로 보는 인민군이에요. 이게 모 매체가 보도한 거거든요. 21년 보도문이에요. 지금 쌓아놓은 게 왼쪽에 있는 게 볏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쌓아놓은 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지금 군인들이 생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각 부대가 생산한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마다 급식량이 달라요. 지금 김정은이 옥수수 들고 막 찡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자, 인민군의 30%는 영양실조 내지는 영양결핍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식이 군대가,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군대 가면 걱정하잖아요. 훈련은 세진 않나, 잘 먹나.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 굶지 않나요. 왜냐, 가면 굶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니까. 멀쩡하게 때라도 가면 영양실조가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써 있죠. 이거 실화예요. 뭐냐면 자식이 있는 부대 앞에 민가에 집을 하나 빌리거나 민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애가 나오면 밥을 주라고. 있는 집은 애가 식사 때마다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대장이 이거 허가해요. 그럼 군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애가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잖아요, 부대 안에. 그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인민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요. 지금부터 그 실태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면 뭐라고 써요? 인민군 둔전 체제라고 써 있죠. 둔전은 뭐냐면 전쟁을 안 할 때에는 농사나 어업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무기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중앙에서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현대전은 둔전 체제하면 이건 100% 지죠.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농사를 왜 져요? 자, 이 표가 235 군부대라고 하는 남포에 있는 사실은 향토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보유했던 극비 기밀 문서가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일본이 빼냈어요. NHK가. 이걸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어요. 제가 있는 대성광TV에서 이 전문을 입수했어요. 12,000페이지쯤 됩니다. 그 일부예요. 콩 생산량, 짐승 보유 상태. 그렇죠. 콩은 뭐죠? 먹어야 되니까. 짐승은 왜 길러요?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 서류예요 지금. 너무 재밌죠? 자, 맨 왼쪽을 보면 단이 돼 있죠.
이국 연대 경비소대, 지뢰창 포탄장고, 참모소대 일대대 쭉 나오죠. 이건 부대예요. 그 옆이 뭐예요? 제적 인원이라고 써있죠. 17명, 6명. 이건 뭐냐? 농사를 짓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밭 면적 있죠. 이게 그 부대가 본인들의 땅이에요. 지금 여기를 져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생산량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1290, 307, 1500 뭐 다 다르죠. 생산량도 다르고 콩에도 다르고 가운데가 중요해요. 1인 급식량. 290 연대 경비소대는 200g이래요. 하루 급식량이에요. 그 밑에는 어떻게 141, 140, 118, 200, 220 지금 다 다르잖아요. 먹는 양이. 왜냐? 그 부대가 생산한 걸 자기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생산 안 되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대대는 먹는데 여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맨 오른쪽에 비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 보유 실태 이렇게 써 있죠. 토끼 9마리, 닭 5마리, 그 다음은 지뢰창고, 염소 3마리, 닭 6마리.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포탄창고, 토끼 20마리, 개 1마리. 개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 토끼 13마리, 닭 12마리, 염소 7마리. 이게 왜 키우느냐? 이거 키워 잡아먹는 거예요. 부대에서. 이게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약도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항상 토끼사, 염소사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운실. 지금 얘기했지만 믿겠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가서 농사 짓고 토끼 키우고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애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200g 먹는데 하루에. 어떤 부대는 콩 100g 먹고 어떤 부대는 두부 먹는데 한 번 먹고. 이게 인민군 부대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인은 못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염소, 토끼, 오리 키우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수부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북한군은 11,000명 러시아 갔어요. 포탄 1,000만 발 러시아 지원했어요. 우리 국방력은 5위인데 북한은 36위예요. 종합해볼까요? 근데 우리한테 대들겠어요? 맘먹고? 합리적이라면? 우발적인 충돌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맘먹고 자기들이 이기겠다 하고 도발한다는 건 지들이 저승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습하잖아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 도발. 그 다음에 연평해전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참수리 357정 갈 때 갑자기 기습했잖아요. 기습만 아니었으면 357정 침몰 안 했죠. 우리 유명한 수령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전사했어요. 기습당했거든요. 기습했는데도 지들이 더 터졌어요. 정면으로 도발 못하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도 지들이 먼저 쐈잖아요. 170발을 쐈거든요. 먼저. 근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도 있게 응사했어요. 뭐 유감스럽지만 그때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조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진지를 괴멸시켰어요. 알죠? 정면으로 붙으면서 터진다는 걸.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전방 군단도 굶어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도발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현대전은 기습전이 안 돼요. 6.25 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러우 전쟁 일어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공격한다, 몇 월 며칠 날 공격한다 매일 예고했어요. 보이니까 이동하는 게. 북한도 전쟁하려면 모든 물자가 전선으로 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병력이 와야 되고 식량이 와야 되고 탄약이 와야 되고 통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상징후가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알아야지. 최소한 몇 주 전에 며칠 전에는 완벽하게 알아요. 아무 통행이 없어. 이게 현재 김정은 북한 인민군 상태입니다. 최근 드론에 피해를 입은 북한군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가 약간 러우 전쟁에 대한 착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은 다 뭐가 찍은 거예요? 드론이 찍은 거죠. 없던 무기가 들어오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또 드론이 떨어져서 탱크를 부시고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가 병력이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6.25와 현대전쟁이 바뀐 게 없어요. 첫 번째,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탱크, 장갑차, 야포가 많아야 돼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의 전장 환경은 대부분 평원이에요. 여기를 걸어다녀요? 장갑차 없이? 장갑차랑은 병력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걸어서는 못 가죠. 그 넓은 평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이 탱크와 장갑차를 부시는 것만 보니까 병력을 죽이는 것만 보니까 드론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예요. 자, 그런데 북한군이 갔잖아요. 자, 이제 북한군 전투력에다가 나와요. 폭풍군단의 경보봉이 주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경보봉 하면 느낌이 어때요? 무장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무장일 것 같아요? 가벼운 무장이에요. 경보병의 특징은 뭐냐? 빨리 가는 것이에요. 무장은 약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대전에서 빨리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장갑차, 헬리콥터. 이게 현대전 경보병이에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M1A1, M1A2, 에이브럼스 탱크가 세계 최강이에요. 미제 탱크가.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무거워요. 60톤이에요. 비행기를 못 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양을 건너가면 배로 가야 돼요. 잘못하면 몇 달 걸려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미군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이 만든 게 신속 배치군.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무장은 적정하면서 신속하게 기동성 있게 현장에 가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신속 배치군.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대신에 장갑차.
그러니까 중화기는 없지만 인원을 보호하고 빨리 가니까. 이게 현대전의 경보병이거든요. 근데 북한군의 폭풍군단은 6.25 때 경보병 개념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는 장기간 대치해왔죠. 군사분계선 인근에 중무장한 병력이 지금 밀집돼 있어요. 북한은 4개 군단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장비가 여기 있어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여기 접전이 일어나겠죠. 그럼 폭풍군단은 평양 뒤쪽 후방에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밥 먹고 뭘 하느냐? 밥 먹고 산을 뛰어다녀요. 산악행군 말이에요. 무장은 소총, 수류탄, 그다음에 각 중화기가 60mm 박격포. 휴대해서 들고 다닐 수 있거든. 이게 최대 중화기예요. 근데 60mm 박격포의 특징은 뭐냐면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 있다가 백두대간을 타고 쭉 내려와서 산에 차가 못 다니니까 내려와서 후방, 뭐 충주 뭐 이런 데 내려와서 후방을 결환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이 아니에요. 얘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악은 숨을 수가 있잖아요. 평원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탱크, 장갑차, 야포가 간다고 그랬죠. 얘는 그게 없잖아요. 보기가. 맨몸이잖아요. 사실상. 2km밖에 안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쓰는 155mm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서 30km예요. 2km를 어떻게 때려요? 숨을 데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평원이에요. 그냥. 거길 맨몸으로 가요? 장갑차, 탱크도 없이? 전투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상술에 갔는데 지금 2달도 안 돼서 전투에 투입됐는데 적응이 됐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의욕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전쟁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25 때 우리 선열들이 왜 자기 몸에 수류탄 집어넣고 탱크에 뛰어들어갔어요. 이걸 막지 않으면 내 동료가 죽으니까. 저 인민군들을 내가 몸으로 막지 않으면 여기가 함락되니까. 나 하나 죽음으로써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전투 의지예요. 사기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싸우죠. 러시아 투약을 막아야 되니까. 러시아는 자기네들 국익이 있으니까. 근데 북한군은 거기 왜 가요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 안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은 북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하대해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맨날. 소련 때. 서로 케미도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의미도 없는 전쟁에 너 여기서 죽어. 더 달려가. 그럼 하겠어요? 전투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돈 주잖아. 돈은 김정은한테 다 가죠. 월남전 때 우리 그 파병될 때 자원하는 분들은 부모 몰래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뭐냐? 가서 대가도 받고 경력도 쌓고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무장도 안 돼 있어. 전장 환경도 달라. 언어도 안 통해. 적응도 안 돼 있어. 싸울 의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규모 학살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장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최대의 영화 회사가 모스필름이거든요. 모스필름 사장이 몇 주 전에 푸틴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픈 얘기. 우리 영화사에 전쟁 영화 찍는 소품으로 탱크와 장갑차가 한 50대 있다. 이거 러어 전쟁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전쟁용 소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전쟁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찍는 전쟁일 거 아니에요. 이 장비들이 실제 40년대, 50년대 생산 장비들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비가 없어요. 다 파괴돼서 러시아가. 그러면 그 장비가 없는데 러시아 군들 쓸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러시아 군들이 자기들 쓸 것도 없는데 자기들 희생을 하면서 북한군에게 그거 지원해 주겠어요?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군은 뭐 했으냐? 2차 세계대전 때 스톰제트 작전이라고 스탈린이 쓰던 작전이에요. 스톰제트 작전은 뭐냐면 이론은 남아도니까 먼저 전투력이나 무장이 빈약한 부대를 앞세워요. 얘네들은 전쟁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노출되면 저쪽에서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 부대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어디. 얘네 죽음으로 후방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이 스톰제트 작전에 미끼로 인민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11,000명이 갔는데 12월 중순부터 한 2주간 전투예요. 한미 당국이 판단할 때 11,000명 중에 약 10%, 100명 사망, 1,000명 부상. 이게 한미의 공통된 평가고 젤렌스키는 3,000명까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손실이에요. 그럼 한두 달이면 다 죽죠. 다 부상당하거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맞지도 않는 전쟁에, 의미 없는 전쟁에 준비 안 된 부대가 가서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민군 파병의 현실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서약서를 찍고 갔겠어요? 그냥 부대 통째로 가는데? 그건 대한민국 얘기죠. 서약서 찍건 안 찍건 말 못하게 잡으면 되는데 서약서를 왜 찍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진위 여부를 그거는. 전사했어도 벌써 전사했다고 통보를 해줬을 리가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유국가에서는 바로 얘기해 주죠. 그런데 저 독재국가에서 동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더러 그냥 전사하면 바로 알려줍니까? 어떻게 있어요? 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아무런 후유증 걱정 없을 때 그때 가서 전사했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 향후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추가 파병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장기화되고 인민군 소모가 많으면, 아니면 뭐 그냥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00명, 11,000명 갔으면 1,000명, 2,000명 죽으면 나머지를 싸우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분업이 돼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보충병이 와야 돼. 안 그러면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에 소모되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관총병, 수류탄 투척병, 소총사수. 근데 기관총 사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기관총 없이 어떻게 싸워요? 자, 운전병이 없어요. 이동해야 되는데 운전병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명 갔는데 2명 죽으면 8명이 싸우면 되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10명 갔는데 10명이 없으면 10명 전투력이 안 나와요. 8명이면 확 줄어요. 더 줄어요. 그러니까 민민군의 소모가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추가병은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정도 소모면. 러시아군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5인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전투가 되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몇백 미터만 떨어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아군이 쏴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5인 사격이라고 해요. 5인 격추. 탱크 장갑차 비행기가 아군이 아군을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 2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인 사격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5인 사격인데 말이 안 통하니 5인 사격이 없겠어요? 러시아 군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임무를 못 맡기는 거죠. 너 가서 죽어. 이런 것만 시키는 거죠. 그럼 북한군은요? 머리가 없어요? 뭐 나 죽으라고 이것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신뢰관계인데 11,000명 갔다고 해서 11,000명 전투력이 생겨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갈등, 오해, 그다음에 내부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미 없는 전쟁,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부대가, 적합하지 않은 부대가 그다음에 의미 없는 소모성, 소모품으로 소모되고 있다. 이게 지금 북풍군단의 현실이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헌법상 저 친구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거든요. 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고향에도 못 와요, 시신이. 우리도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거든요. 고향으로 시신이 어떻게 가요? 죽으면 그 현지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가면 그 전투에서 사망한 시신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쿠르스크에 인민군들이 무슨 인연이 있다고 차지전 땅에서 누워있게 됩니까? 한반도 한민족 이 자손들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김정은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으로 꽃다운 북한의 청춘, 크게 보면 우리 형제들, 자식들이, 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 땅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야욕을 위해서.